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했는데 좀 제대로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기아의 EV9을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EV9 사륜구동 모델을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요, 전비를 리셋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좀 리셋을 하다가 카메라가 꺼져 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셋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차를 반납할 때쯤에 총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의 자세한 트림은 저도 알지 못하는데요, 일단은 GT 라인은 아니고 어스의 이제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21인치의 휠을 장착한 사양이고요. 얘는 이제 앞뒤에 두 개의 모터가 있죠. 그래서 둘의 합산 출력은 283kW라고 되어 있고 마력수로는 384마력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사륜구동 모델들은 앞에 모터와 뒤에 모터의 출력을 각각 따로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EV9은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어느 사이트를 봐도 합산한 그 384마력만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의 기아 미디어 사이트를 보니까 거기에는 앞뒤가 나눠진 출력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확인한 결과 이 차는 앞과 뒤의 모터가 마력수와 토크가 정확하게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산 출력을 이제 반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84마력이니까 뭐 마력수로는 192마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 토크는 얘가 이제 부스트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부스트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600Nm, 그러니까 300Nm, 300Nm고, 그 다음에 부스트가 있는 차의 경우에는 그게 100Nm가 향상된 이제 700Nm여 가지고 350Nm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출력은 미국에서 발표된 GT라인 기준의 그 재원표이기 때문에 뭐 그게 한국 사양과 미국 사양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좀 매우 낮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그리고 차가 상당히 거대하죠. 특히 휠 베이스만 3100mm, 그러니까 3.1m에 이렇게 달합니다. 그러니까 1열, 2열, 3열에 넉넉한 공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만큼이나 무게도 좀 상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 21인치의 사륜 기준의, 그러니까 어스 트림은 6인승으로 했을 때 2585kg이더라고요.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기 뭐 크고 작은 요철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만큼은 괜찮은 편입니다. 아주 부드럽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결코. 그렇지만은 이거 욕먹을 일인가 싶을 정도의 승차감입니다. 그러니까 고급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금처럼 꽉 막힌 구간을 특히 이렇게 터널 안에서 주행을 해보면요, 이 차의 정숙성이 빛을 발합니다. 외부의 소음도 정말 철저하게 잘 막혀져 있고요.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타이어도 이게 이제 제일 큰 21인치의 미쉐린 이제 타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타이어 자체의 급도 좋겠지만 그 주행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을 실내로 유입되는 거를 좀 잘 차단해 놓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터널 아니면은 이 터널의 벽이 어떤 소리를, 다른 차들의 소리를 반사시켜 가지고 이 소음이 더 크게 좀 강조돼서 들리잖아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정숙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썬루프의 그러니까 안쪽 패널 있잖아요, 이 가림막, 그거를 열어놓으면은 또 조금 더 소음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얘는 지금 제가 촬영을 위해서 가림막을 열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탑승자를 둘러싼 360도의, 그러니까 이 가로 방향의 360도와 세로 방향의 360도 모든 방향에서의 그 소음이 굉장히 잘 차단되어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행을 할 때 전기 모터가 발생시키는 그 소리도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EGMP 차량이긴 하지만은 모터에서도
조금 더 개선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아이오닉 6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륜구동이 들어가는 속도 영역 있잖아요. 6는 0에서 25km인데 이제 고속도에서 어차피 막히는 데에서 가면 저는 무조건 아이페달을 집어넣거든요. 아이페달을 쓰든 안 쓰든 사륜구동을 들어가니까 회생제동이라도 더 좀 잘 사용하자 하는 편인데, 얘도 지금 고속도 영역에 있어 가지고 아이페달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요, 지금처럼 낮은 속도에서는 네, 앞뒤 모터에서 다 이 회생제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생제동이 굉장히 확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또 오히려 높은 속도에 가서는 엑셀에서 확 나도 저속대처럼 이렇게 확 쓰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몸이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탑승자의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것이 굉장히 좀 잘 억제되도록 그렇게 스무스하게 아이페달에 놓더라도 스무스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말 극악으로 막히는 상황에서의 유일한 스트레스는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 라는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이지, 차가 주행으로 인해서 탑승자에게 스트레스를 더하지는 않는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하는 변화인데요,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평소에는 회생제동 레벨 3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히는 데서 아이페달, 그러니까 아이페달과 회생제동을 좀 반복적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제 아이오닉 6까지만 해도 그 둘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띠링하는 경고음을 내거든요. 근데 지금 네, 둘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소리를 내지 않죠.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환영하는 네, 그런 변화입니다. 조금이라도 연식이 최신 연식이 나오면서 생기는 변화인데요, 얼마 전에 아이오닉 5N도 그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동호회에 가끔 차종마다 좀 물어오시는 질문이, 얘가 이제 회생제동이 강할 때 뒤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근데 이제 제 아이오닉 6만 해도 이제 레벨 2 이상에서 엑셀을 완전히 떼었을 때에만 이제 뒤에 불이 켜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나오기 시작하는 코나 일렉트릭 신형이나 아니면은 또 아이오닉 5N이나 이런 것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를 네, 전에는 저도 뒤에 카메라를 붙들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부착하고 했었는데, 지금 요 EV9의 경우에는 앞에 이 클러스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아이페달부터 보면요, 자, 아이페달 지금이잖아요. 엑스에서 완전히 발을 안 떼어도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래픽상에서. 그러면 단계를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레벨 3로. 근데 지금 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그걸로 인한 등은 또 표시를 안 하네요. 이게 또 항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든 상황에서 표시되는 거는 아닌 모양입니다. 자, 지금 레벨 3인데 여기서 엑셀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안 띄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띄어도 지금 또 불이 안 들어와요. 레벨 2는 뭐 해보나 마나겠죠. 레벨 2는 네, 안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뒤에 실제로 들어오는데 요 그래픽이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도 뒤에도 안 들어오는지, 그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요걸로 확인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이페달일 경우에는 네, 지금 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완전히 안 띄어도 네, 뒤에 불이 들어온다, 그렇게 표시가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상황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조금 가고 서고 하는 그런 막히는 곳에서 그 아이페달에서만 엑셀을 완전히 안 띄어도 그 뒤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를 요 그래픽으로 확인했었잖아요. 그리고 3단계나 2단계에서는 네, 많이 뛰건 적게 뛰건 정말 멈추기 직전의 속도에서는 빨간불이 안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그래픽이 오류가 아니라 속도 조건이 그랬던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상 주행을 하다가 3단계, 지금 여기 이렇게 회생제동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발을 좀만 놓으면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뭐 좀만 놓으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 떼야지 들어오긴 하는데요, 적어도 분명한 거는 완전히 안 떼어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벨 2로 낮췄을 때도 그런지 한번 볼게요. 가다 보면은 레벨 2는 조금 더 많이 띄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레벨 3 때만큼 네, 지금 또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게 3단계로 했을 때는 보면은 조금만 띄어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일 조건에서 3단계는 이제 조금만 띄어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불이, 레벨 2는
하다가 네, 어느 정도 띄어도 웬만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안 띄어도 들어오기는 한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동일한 기준으로만 이렇게 단순한 로직으로만 뒤에 회생제동 시에 브레이크 등이 켜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좀 여러 조건에 맞게 그렇게 좀 섬세하게 해서 네, 내 차의 안전도 좀 살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네, 그런 개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회생제동 단계별로 또 엑셀을 어떻게 띄는가에 대해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그 로직이 섬세해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에게는 또 새로운 적응을 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나 6나 EV6에서 이제 이 차로 넘어온 분들은 이제 그 차를 탔을 때는 그냥 엑셀을 완전히 떼었을 때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만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해 주다가는 이 뒤따라오는 차에게 좀 수시로 브레이크 등이 좀 들어오게 해서 좀 눈뽕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페달에서는 조금만 띄어도 이제 뒤에 불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레벨 3, 그 회생제동의 레벨 3도 비교적 그런 편인데, 회생제동 레벨 2는 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나중에, 그러니까 좀 많이 띄어야지 그게 들어온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거 회생제동을 오토로 놓고 하면 어떤지도 한번 볼까요? 회생제동을 오토로 하고서, 그러니까 오토 중에 제일 높은 단계로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지금 일단은 들어오네요. 엑셀에서 발 조금만 띄어도. 이제 그거를 오토에 좀 낮은 단계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오토에서도 지금 제일 높은 단계는 마치 그러니까 고정된 단계의 3단계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조금만 띄어도 이렇게 들어오게. 근데 그거보다 이제 단계를 낮추면 그때는 좀 웬만큼 띄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스마트 회생제동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또 앞에 차의 유무 이런 여러 가지 주행상을 고려를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뒤늦게 들어오죠. 엑셀을 많이 띄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 단계에 비례하게 그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민감도도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 회생제동의 조절을 수동으로 놓을 경우에는 적응이 필요로 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도 좀 안 불편하고 싶으면 스마트 회생제동, 그러니까 오른쪽을 길게 당겨 가지고 오토로 놓는 그거에 제일 높은 단계를 피하면 네, 그러면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 시에 앞뒤 모터의 그 두 개 모터의 구동력 제어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 모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기아의 사륜구동 전기차들은 25에서 30km 사이까지는 사륜 상태를 유지하죠. 일단 사륜 상태입니다. 25를 넘으니까 정확하게 네, 앞에 구동력을 빼죠. 그래서 이제 후륜 구동차가 됩니다. 네, 얘는 이제 EV9 사륜은 그 기준 속도가 25군요. 자, 그러면 지금 언덕인데요. 여기서 한번 엑셀을 밟아 보겠습니다. 어떤지. 일단은 어느 정도 깊이를 밟더라도요, 후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엑셀을 끝까지 밟아 보겠습니다. 끝까지 밟아도 지금 후륜 상태를 유지를 하죠. 네, 이거는 다른 현대기아의 사륜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언덕이 깊으면 그때는 전륜으로도 힘을 보내는 편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후륜으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 경사도에 따라서는 네, 전륜 모터도 움직이긴 하지만 에코 모드는 이제 웬만한 상황은 후륜 구동으로만 간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바꿔가지고 노멀 모드 한번 특성 볼게요. 노멀 모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사륜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사륜 상태 유지. 얘는 25km보다는 조금 높은 속도에서 그 앞에 클러치 연결을 푸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좀 엑셀을 깊게 밟으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얘는 좀 한 절반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그 이상 밟으면은 전륜 모터에도 즉각적으로 일을 시키죠.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뒤에 모터가 높은 출력을 내고, 그러고 나서 앞에 클러치를 연결을 붙인 다음에 전륜 모터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비율상은 네, 뒤를 먼저 높이는 게 있죠. 지금도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재원상으로는 앞뒤 모터의 출력은 같지만 급가속을 하면서 일으킬 때에는 후륜을 먼저 높은 출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전륜에도 출력을 이제 서서히 올리기 시작한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이 차에는 차로 유지 보조에 2세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기존 세대에 비해서 이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향각 제어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중앙 위치가 됐을 때 이 양쪽으로의 유격이 굉장히 없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돌리려고 할 때 그 반발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여기다 그냥 손을 얹고 가기가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얘한테 믿고 가기가 더 편안하게 좀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운전자가 꾸준하게 좀 뭔가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 느낌이었다면 2세대로 와서는 그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운전자에게 피로도를 줄여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잠깐 좀 포장된 지 오래된 도로 위를 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도 좀 그 승차감은 단단한 편이다 하는 부분을 확인이 됩니다. 그 대신에 좀 뭐 탑승자가 불쾌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내친 김에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 가지고요,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볼게요. 스포츠 모드는 출발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륜구동 상태를 유지하죠. 이거는 다른 현대기아 사륜구동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가속력으로 올라갈 때 앞뒤 구동력의 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밟아 볼게요. 같은 비율로 올라가네요. 앞뒤 구동력이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똑같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노멀 모드는 뒤를 먼저 힘을 높이기 때문에 약간 좀 후륜 구동 특성이 느낄 수가 있고, 얘는 좀 앞뒤의 구동력 배율이, 그러니까 배분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륜 구동 특성이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와인딩로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콘크리트 노면에서의 승차감 특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차피 감쇄력 조절이 따로 되는 스타일은 아니죠. 오히려 콘크리트 노면에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에는 얘가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굉장히 대범하게 넘어갑니다. 보면은 지금은 거의 그냥 포장 노면,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노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를 이 주파해내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각 이렇게 타고 넘을 때에도 그냥 상당히 짧게 그냥 타닥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좀 포장된 지 오래된 아스팔트 구간으로 왔는데요, 여기서는 어떨까요? 여기도 아스팔트는 아니네요. 여기도 콘크리트인데 좀 오래된 콘크리트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로의 기복이 좀 느껴집니다.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탑승자에게 좀 짜잘한 바운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있네요. 그렇죠. 지금 계속 카메라에도 그게 전해지죠. 자, 다른 노면 조건에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아스팔트네요. 좀 포장된 지는 좀 역사가 되어 보입니다. 여기는 노면에 기복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 운전자의 몸에 좀 전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차의 승차감은 분명히 단단한 편이다
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EV9의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은요, 네, 거대함입니다. 물론 엔진차는 이거보다 큰 차들이 얼마든지 많지만 전기차는 특히 SUV도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만날 수 있는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얘는 크기로 봤을 때는 또 현재까지로서는 제일 큰 편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운전석에 앉으면 앞에 본네트도 굉장히 앞으로 길고, 네, 또 높이도 껑충하고 이러니까 좀 크기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대함이 주는, 그러니까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주는 그런 안심감 또한 제법 큰 편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외부에 어떤 차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 차가 단순히 커서뿐만 아니고요, 이 차가 주는 그 묵직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묵직함은 또한 탄탄함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탑승자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한 결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는 굉장히 좀 든든하다는 생각을 주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차의 곳곳에서 묻어남은 이 탄탄함은 승차감에서까지 나타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할 때 이 차를 좀 안락한 편이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승차감입니다. 좀 단단함이라는 말이 제일 이 차의 승차감을 표현하는, 네, 그런 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좀 단단하지만은 불편할 정도는 아닌 이라고 하는, 네, 그 수식어가 붙어야 좀 정확하게 이 차를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조금만 더 승차감이 편안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물컹물컹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근데 그 단단한 승차감까지도 이 차의 탑승자에게 좀 안심감으로 작용을 하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크루징을 하면서 갈 때, 그때가 정말 이 차는 백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펼쳐지는 밖의 풍광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주행만 하고 있어도 좀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EV9이라는 든든한 그 보디가드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좀 과장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실제로 좀 그런 느낌마저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12.3인치 스크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이 5인치라고 하나요? 네, 이 공조 패널 있잖아요, 터치. 그거는 좀 항상 좀 거슬리네요. 네, 물론 요 작은 크기를 이용하려면은 상체를 움직여야 되는데요, 뭐 굳이 이제 그렇게 안 하고도 요 공조 스크린 우측 상단에 있는 요걸 누르면 여기에 큰 게 펼쳐지죠. 네, 거기에서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다시 마치고 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차 오너라면요, 지금 뭐 요 디자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요 공조에서는 요 오토 버튼 있잖아요, 요거는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공조를 꺼져 있던 거를 처음 깨울 때 요 오토를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를 펼쳐 가지고 그 다음 조작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좀 발전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또 EV9은 최신작답게 또 추가적으로 발전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거는 역시 전기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행과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좀 가속이나 감속 시의, 네, 자연스러움, 그리고 또 회생제동, 또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예전에 그거보다 조금 전에 나왔던 다른 이제 그 현대자동차 그룹 내의 전기차들보다도 또 좀 발전하고 고급스러워졌다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전기차는 참 진짜 1년 1년이 다르다는 거를 또 이 차를 통해서도 좀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또 내년 내후년에 나오는 전기차는 또 발전 속도가 더더욱 올라가겠죠. 네, 그런 기대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배터리 온도가 많이 식어서 그거를 좀 가열해 가지고 이 충전소 도착했을 때 충전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있잖아요. 그것도 좀 사용자 입장에서 더 편리해진 점이 있네요. 여기 이제 전기차 메뉴에서 톱니바퀴인가 보군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해가지고 일단 그 제목의 우측에다가 현재 배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좀 낮다고 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을 바로 누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근처에 충전소를 목적지나 경유지로 해놨을 때만 이걸 작동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누르면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온도 표시가 바뀌겠죠. 그거를 한번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계기판에 팝업이 떴는데, 제가 그거는 종료한다는 팝업이었는데요, 그거는 못 찍었어요. 그 대신에 여기 배터리 온도 표시에 적합이라고 바뀌었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주행 가는 거리는 실제 주행한 것보다는 조금 다소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거죠. 네. EV9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뭘까요? 네, 많이들 이야기 하시지만 안락하지는 않은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실제 구매 가격이 그보다는 훨씬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차는 1억짜리 기아차로 대중들에게 학습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자동차값 1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좀 많은 기대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특히 이제 고급스러움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1억의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그런 고급차로서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EV9이 주는 안락성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승차감이 매우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덜컥 이제 결정하시기 전에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태의 차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좀 받아들여지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합격이 매겨지면 그때 가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중에 좀 기아에 바라고 싶은 점은 이 차의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너무 큰 비용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가변 댐퍼를 이용한 전자제어 서스펜션 정도는 추가금으로 고객이 지불을 하고 옵션으로 좀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EV9은 많은 기아차들이 그런 것처럼 어떤 최저 트림과 최고 트림에 공통적으로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좀 개방되어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EV9을 선택을 하시긴 할 건데 필수적으로 골라야 되는 옵션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메리디안 사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보다 훨씬 넘는 수준의 음질을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내가 아는 오디오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더 낮은 비용에 좋은 스피커로 해준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그냥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차의 이제 순정 상태를 놔둔 그런 상황에서 좀 이 정도의 오디오 음질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오히려 좀 저렴하다고 느껴질 수준입니다. 사실 거기에 이 가상 사운드인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묶여 있긴 한데요, 그거는 아마 출고하시게 되면 거의 꺼두시고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오디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차의 일렉트릭 비클 메뉴에 들어온 김에 좀 충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37%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타겟으로 한 그거별로 예상 시간을 보여주죠. 근데 지금 배터리 남은 양이 37%인데 100%까지, 그러니까 휴대용, 그러니까 220V에 그 휴대용으로 하는데 27시간이 걸린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저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길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사용해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파워큐브 이동형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요금 때문에 이제 경부하 시간대,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그 10시간을 주중에 좀 알차게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얘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경부하 시간대를 이용을 하면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EGMP 차량들보다 얘가 좀 이런 표시되는 시간이나 충전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배터리 용량이 훨씬 커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모델들이 77.4kWh를 쓰고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99.8kWh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는 시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EGMP 다른 거를 타셨다가 이 차로 넘어오신다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뻔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차를 이제 1억짜리 차로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국내에서는 좀 판매량 면에서 저조한 차로 그렇게들 많이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에서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세단 자체가 다 죽었고 많이, 그 다음에 기아가 또 미국에서 그 유니크함으로 많이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저조하거나 평가가 좋지 못했던 기아의 여러 모델들이 미국에서는 또 잘 통했던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응원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시승을 좀 마치면서 총평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싼 차는 맞는데요. 그런데 돈값은 하는 차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리뷰를 위한 주행을 마치면서 주행 성적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569km를 탔고요. 4.4가 나왔습니다. 전비가. 그러니까 발표된 복합 전비가 3km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와인딩 로드에서의 격한 주행을 세 군데에서를 커버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잘 나올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런 거를 다 반영해 가지고 100%를 충전했다고 했을 때 얘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585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격한 주행이 없다면은 600km대는 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무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기아 EV9 4륜구동 모델의 일상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영상이 이 차종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